누군가는 희망이 될 거라 했고 또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도시. 이곳은 올해 8살이 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햇살 좋은 가을 아침. 신일진 씨는 과천을 떠나 세종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집을 보러 다녔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여기 집을 보러 다니면서 되게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도시도 깨끗하고 도로도 잘 정비가 돼 있고 세종시로 이사를 하기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만원 지하철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렸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자전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20분 정도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많아져서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의 이사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가 세종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는데요.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정부 부처의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대전에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30분이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으니까 연구 현장이 또 가깝고 또 접근하기가 쉬워서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또 새롭게 생기는 도시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아마 직원들이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탄생한 원수산 습지 생태원. 한적한 산책로와 아기자기한 숲속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세종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인데요. 잠깐만. 돌 잠깐 치울게요. 쫙. 자, 나무 나이를 봅시다. 20살 맞아? 네. 아, 잘 맞았어. 여기 세종에 이사 와서는 집 앞이 바로 놀이터고 숲이니까 종종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집 근처에 숲이며 공원이 있으니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집 바로 근처에 한 5분 거리 내에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뭐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바로바로 근처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나 그런 환경들이 되게 많이 잘 되어 있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추억을 쌓고 있는 가족의 모습. 지켜보는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매력은 바로 안정적인 보육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점이죠. 그 덕분일까요?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출범 초기 공무원 가족들의 이사를 시작으로 세종시의 매력을 알아본 각계각층의 시민들까지. 세종시는 출범 8년 만에 인구 34만 명의 도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일하고 있는 문성효 씨. 과천청사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세종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8년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업무 내용은 별반 달라진 게 없지만 일정은 훨씬 더 빡빡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어가지고 그 오후에 심사 받으러 대응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전 업무를 급히 마치고 국회 출장길에 나서는 문성효 씨.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고속열차를 이용하는데요. 이런 서울 출장 얼마나 잦은 편일까요?
저희가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출장을 오는 것 같고요. 많으면은 뭐 서너 번도 오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이동 중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일정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제 문자로 해주고요.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직접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날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심사 소위가 열리는 날. 각 부처 공무원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검토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업별로 이제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안에서는 다른 부처의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고 복도에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날 예정돼 있던 국토교통부 심사는 결국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일정이라는 게 이제 좀 유동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일단 심사되는 걸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일단 저희가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일단 늦은 저녁을 먹고 다시 세종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사가 집중되는 연말엔 부쩍 서울 출장이 잦아진다고 하는데요. 한 달 후 다시 찾은 국토부. 이날 역시 새벽부터 출장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은 출장길인데다 챙겨야 할 짐도 많아서 오늘은 직원들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걸 채우신 거예요? 저희 그동안 장관님께 이제 보고드렸던 그런 그 쟁점이 될 만한 자료들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가가지고 또 현장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용품들 그런 것들하고 노트북 그다음에 프린터 같은 거를 좀 챙겼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웬만한 건 빠짐없이 챙겨간다는데요. 출장 짐이 사무실 하나를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각, 오늘도 꽤나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을 한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씻고 아까 사무실에 6시에 와서 좀 전에 출발을 했죠. 예산 심의라는 것 자체가 이 국회에 이제 그 정국에 따라서 일정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전날 저녁까지 예측할 수가 없고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편입니다.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국회 한켠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정부 부처의 입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 시국 담당자께 증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담당자하고 연락하고 그런 중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심사 일정이 또 지연되고 있는 상황. 오늘은 밤샘 대기를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 내에서도 예산 업무가 다들 이제 강도가 세다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와서 제가 겪어보니까 일단은 현안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힘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최근 실시한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5%는 서울로의 잦은 출장이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고 답했는데요.
긴급한 정책 검토나 결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직원 간 소통 부족, 근무 분위기 이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응답자는 세종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꼽았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된 세종시. 그 논의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36년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65년에 110만이 되리라고 예상했던 서울의 인구가 실제로 65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500만 대도시로 성장해 있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었지만 상경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무작정 상경 10대들이 올 들어서만 벌써 300명을 넘었습니다. 동기별로 보면은 구직이 가장 많아서 구인 광고에 유혹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 도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 고된 전투와도 같았죠. 서울은 그야말로 만원도시였습니다. 최근에 등장이 되는 교통 문제, 공해 문제, 주택 문제, 상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대응책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답답한 실정입니다. 살 곳도 문제였습니다. 서울 곳곳엔 판자촌이 빠르게 늘어갔죠. 전기나 수도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당장 먹을 물을 확보하느라 몸싸움을 벌이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서울은 밤낮 없이 개발됐습니다. 모래바람만 불던 여의도를 개발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를 세웠죠. 하지만 개발만으로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하고 비대해져서 도시로서의 기능이 점차 마비되어 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구 수십만 정도의 임시 행정 수도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임시행정수도 건설은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제가 청와대 불려갔었어요, 처음에. 국가 정책으로 봐서 또 임시행정수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수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본질적으로 그 공무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행정수도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다는 파격적인 발상. 곧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기획단이 꾸려졌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다고 합니다. 신행정수도의 시설의 수요 추정 이런 등등 도시 계획 분야에서 제가 일을 했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한 500m 떨어진 기숙사에서 잔 것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바로 스티로폴 깔고 바로 용실 바닥에서 자는 그런 모습들이었으니까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든다는 계획, 이른바 백지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구상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백지 계획. 제작진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지하서고에서 당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백지계에 따른 모형입니다. 이 형태는 청와대 부지가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내려와 있는, 그리고 주택지하고 상업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도시, 행정 수도로서의 도시를 계획했었습니다. 당시 임시 행정수도의 입지는 현재 세종시에 인접한 충남 공주와 조치원 일대였는데요. 행정수도라는 명칭답게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모여있는 형태였습니다.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려 했던 백지 계획. 하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1.6이 나지 않았으면 11.6이라는 변고가 없었다면 아마 국무회의 통과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었을 겁니다. 서울만큼 복잡하고 치열한 도시 도쿄. 일본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4천여만 명이 도쿄권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이 도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도쿄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栗原克也です。仕事は卸業、食品を世の中の飲食店に卸してて、日々目まぐるしい日々を送ってますね。 카츠야 씨는 고향인 이바라키현을 떠나 2년 전 도쿄에 정착했는데요. やっぱり地方の人から見た東京っていうのは、憧れの地で、あると思うんですよ。でそうすると、こういった世界で自分もやっていきたい、成功したいっていう人たちがやはり地方から集まってくる人たちの感覚としてはそういう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도쿄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 카츠야 씨. 그의 도쿄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部屋の中は、大体このスペースで僕はいるんですけど、ベッドで、この辺にいつも座ってで、あの辺でテレビ見て、あとはテレビの裏が今タンスになってるので。 바쁜 일상을 마친 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지만 이마저도 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まずこの部屋は賃貸なんですけど、この部屋は8万8000円です。毎月払ってます。安く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都会で仕事が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消えなくて。 비싼 월세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도쿄가 주는 기회를 꼭 잡고 싶다고 하는데요. あとは、食の幅ですかね。食の幅の方はやっぱり都会でしかできないような仕事が多いので、30になる前にこっちで定職に就いて、自分のお店が持ちたいっていう一つの目標があるので。 そのために今ちょっと頑張っているところですね。 저마다 반짝이는 꿈을 안고 모여드는 도시 도쿄. 일본의 전체 인구는 10년째 감소 추세지만 도쿄 인구는 23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회전 초밥집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도쿄라는 접시 위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 상장 기업의 절반, GDP의 30%가량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블랙홀과 같은 이 거대 도시 때문에 다른 지방 도시들은 유명무실한 빈접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首都東京にあって、日本の他の地方の都市にないものといえばどこでないものですよね。それが集中していると。でそういった権力権威にが集中していることによってそこにお金が集まり人が集まっていると。ただその時に国家や首都に何かが集中しすぎてしまって全体としての機能不全が起きてるっていうのが、日本の今の状態だと思うし 일본도 나름의 타개책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도쿄에 집중된 정치 행정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된 거죠. 首都機能というものを地方に移転することによって東京に一極集中しているいろいろな問題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一つの側面があるということは正しいアプローチの仕方だと思いますし 일본의 수도 이전은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1992년 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도치기, 기후, 미에 등 세 곳이 수도 후보지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도쿄도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로 수도 이전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首都機能の移転問題に関する決議が提出されました。 많은 전문가들은 이때의 결정이 두고두고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この首都機能の移転を進めようとしていた人たち、政治勢力が弱くなった。で、首都機能移転に熱心でない人たちの力が強くなったというのがその動きが止まった原因だと思ってます。ですけど問題は当時よりももっと深刻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その災害の面でもそれから一極集中の弊害の面でも。 수도 이전 논의가 중단된 일본. 도쿄라는 도시는 오히려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쿄권 메가폴리스 구상입니다. 도쿄도에 인접한 치바, 사이타마는 물론 이바라키까지 도쿄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쿄 중심부에서 30km 떨어져 있는 다마시. 1970년대 개발된 도쿄도의 첫 신도시인데요. 하지만 인구 유출로 이제 유령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금세 주민들이 트럭 앞으로 모이는데요. 마을엔 생필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사라져 이동식 판매 트럭이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やっぱ最近お子様は子供を見なくなったんで、やっぱあと空き家が結構多くなったんで、私が引っ越してきた時はもうほとんどいっぱいだったし、駐車場もほとんど満杯だったんですよ。今もう見ていただくともうガラガラなんでかなりここのところは全部お店があって、でそうですね、だんだんお店が閉まって。 今はこれほどの過疎地になりましたね.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남짓 떨어진 군마현. 여느 마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버려진 빈집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찾아오는 이 없이 방치된 흔적이 가득합니다. 近隣の人がいなくなっている不安というのもあるし、あとはやっぱ商売してるからなかなかこのまま続けていけるかなともは思いますよ。だからいつかは田舎ってなくなっちゃうかなって感じはしますよ。 곳곳에 매물을 홍보하는 간판도 눈에 띕니다.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마을. 일본의 지방 도시는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その問題はどうして起こる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やはり産業がですね一極に集中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こに人が集まるわけですから、当然過疎地域っていうのは人口が減っていくわけです。ですから中山間地域においても、若い人がやはり、働ける場所をやはり考え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思ってます。あまりにも集中させすぎたもんだから末端のところが空っぽになってきてるっていう状態なんですよね。集中すれば国家の力が強まるとか、海外に対して競争力がつくんだっていう考えがもう明らかに錯覚だっていうことに気づかなきゃいけな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제기된 건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 폭발할지 모르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행정 수도 충청권에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그 결단이긴 하지만 득표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공약이다. 충청권 표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지방이 다가 지지할까? 이거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신행정 수도 공약은 그해 대선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공기업들, 산하단체 다 옮겨갑니다. 서울에 뭐가 남습니까? 공동화된 서울에서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싱턴이 있다고 뉴욕이 다 옮겨갑니까? 옮겨가지 않습니다. 행정 기능이 옮겨가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신행정 수도 추진과 국토 균형 발전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세종시를 누구보다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용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상전백회다 이런 생각이 들죠. 도시 계획 단계에서 다 보고 그때는 뭐 그냥 야생 상태고 하나도 된 게 없으니까 그때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죠. 신행정 수도 뭐 위원회, 기획단,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게 막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아 이게 이제는 역사를 바꾸는 일이 지금 진행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어떤 뭐 그 보람이랄까요, 그런 어떤 흥분이랄까, 그런 그 설렘이랄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002년 대선 때부터 신행정 수도 공약의 토대를 마련했던 성경용 위원장.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이었습니다. 지역 순회하면서 이제 그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신행정 수도 건설 이렇게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이렇게 합니다. 지방 분권 정치 이렇게 됩니다 하고 다 지역 순회 이제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또 차분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는 설명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행정 수도 건설은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고 맙니다. 급기야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주문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통령께서 한참을 얘기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자네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누적돼 온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추진된 신행정 수도 건설. 하지만 애초 계획과는 달리 사법과 입법 기능이 빠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이름으로 출범을 막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07년 첫 삽을 뜨게 된 세종시. 7년여에 걸쳐 12개 정부 부처가 이전했고 지금도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 창업키움센터. 강의실 안을 꽉 채운 이들은 예비 창업인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맞춤형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열정과 기술력이 있는 신생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분들이 입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 심사를 통해서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15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창업 2년차를 맞는 이재진 씨. 이곳 창업키움센터가 제공하는 환경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사업을 준비하다가 여기를 알아보고 들어오게 되었고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와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들, 좋은 정보들, 좋은 사업 기획들을 발굴해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라는 디딤돌을 딛고 꼭 뿌듯한 결실을 맺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만든 장치는 태양광 충방전 컨트롤러고요.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그 전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예정했던 대로 매출과 인원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젊은 직원들과 함께 스타트업이 사실 열정과 패기로 함께 성장해 가는 건데 그런 열정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출범 8년째를 맞은 세종시,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길게는 8년, 짧게는 1년 동안 세종시에서 일해온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속내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국회하고 청와대가 이전을 해야죠. 뭐 균형 발전한다고 저희 정부 부처 이제 다 내려왔는데 뭐 국회하고 청와대만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시에 국회가 오면 시어머니가 가까운 데 살고 계시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있겠지만 적어도 업무에 있어서는 가까이서 상의하고 대응하고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초창기 때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식당도 많아지고 상가들도 꽤 생기고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공연도 봐야 되고 전시도 보고 이런 뭐 이렇게 즐길 거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하거든요. 뭐 환경 좋다, 뭐 살기 좋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막상 제가 그럼 세종 같이 살자 하면은 뭐 거기 일자리 없지 않냐, 뭐 공무원 아니면은 뭐 먹고 사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공무원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기업도 유치돼야 되고 그리고 대학도 생기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남동쪽에 위치한 수도 캔버라. 100여 년 넘게 호주의 행정 수도 기능을 담당해 왔는데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Well, being a planned city, it's nicely laid out. You don't get too much traffic. It's easy to get around. Everything's connected, and yeah, there could be perks to having all the politicians in one place. The standard of living is higher than just about anywhere else in Australia, I think. And the standard of education also is higher, so people have high education, better jobs, and higher income. 100여 년 전 캔버라는 인구 1000여 명의 작은 농촌이었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호주 연방은 새로운 수도를 캔버라로 정하고 1913년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이 기념비를 기점으로 도시가 건설됐고 그 자리엔 국회의사당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00년간 20명이 넘는 총리가 이곳을 거쳐갔고 캔버라는 명실상부한 호주 의회 정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In a year without an election, Parliament sits about 80 days a year. We have a very busy year coming up this year of sitting days, and its function is to pass the laws that we all have to live by as Australians. 캔버라 내 국가기관들은 모두 이웃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각국의 대사관들이 조밀한 삼각형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호주에서는 의회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의회 삼각지대 안에 있는 국가 수도청. 이곳은 수도인 캔버라의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호주 역시 새로운 수도를 만들 당시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Of course, there was opposition. Political leaders of the day recognised that the rest of the bureaucracy and the rest of the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would not come here, would not agree to come here. 새로운 수도 건설을 두고 호주 내에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국회가 있던 멜버른은 수도의 지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강력한 경쟁자 시드니 역시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1911년 국민 투표를 거쳐 새로운 수도 캔버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작은 농촌 마을이었던 캔버라에는 종합병원과 연구기관, 국립대학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내실 있는 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There's a lot of facilities here for people. We've had a century of investment and it's of a high quality space. We have 5 universities already. We have our own,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and it is a very significant employment sector here, and it's a very significant attractor of students and young people to the city. 호주 국립대는 1946년 개교한 호주 유일의 국립대학입니다. 캔버라시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캠퍼스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죠. Provisioning for some form of tertiary education was always part of the planning for Canberra itself, dating all the way back to the plan for Canberra that was established in 1911. But with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itself, the university was able to benefit from something called the National Institutes Grant, which is a major form of support that the Australian government provides to the university. 도시가 설계될 당시부터 국립대학교 설립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총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2019년 세계 대학 평가에서 29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은 캔버라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I was actually born in Sydney. I guess it's the #1 university in Australia, I believe. I think that's what, by some metrics. ANU is known for its research, and I definitely wanted to do something in research after I graduate from my university career, which is why I ended up choosing ANU over some other universities such as USyd or Uni Melbourne.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내실을 다져온 호주의 캔버라. 유념할 것은 캔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도시라는 점이죠. We continue to do master plans. We change our planning codes quite regularly to accommodate new population pressures, new accommodation pressures. So it's an ongoing process. 캄캄한 새벽길을 나서는 직장인 김지훈 씨. 그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남까지 매일 출근을 합니다. 저는 올해 직장인 13년 차 된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나와서요. 예, 버스 타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한 번 환승하고 뭐 1시간 반 걸쳐서 회사에 도착하고 있어요. 아주 먼 여정이죠. 뭐 전쟁이죠. 일단은 자리에 앉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편한 위치가 있어요. 거기 선정하는 게 이제 예,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그 자리 선정하는 게 목표죠. 하루의 시작부터가 치열한 전쟁 같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떠밀리듯 출근하는 일상. 매일 겪는 일이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엄청 정신없고요. 뭐 거의 뭐 제 의지로 뭐 이렇게 출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걸음이 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가게 되고 굉장히 뭐 정신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정신차려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타야 돼요. 네.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회사 근처에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집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멀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생각 안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리 내리고 싶다. 전쟁 같은 이 상황들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수도권 과밀 현상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인데요.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고 국토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지방의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OECD 국가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살펴봐도 한국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무려 7배나 높죠.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경제적인 이런
플러스 효과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도시에 하루가 저물고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간. 지훈 씨도 퇴근 중인데요. 고단했던 출근길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네요. 제가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 엄마하고 아기를 아침에 못 보고 나와서 이제 또 야근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들어갈 때는 또 먼저 미리 자고 있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상봉을 못하는 요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직장 동료 중에 최고로 이제 또 그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이 2시간 반, 2시간 반을 그냥 출퇴근, 그러니까 총 해서 출퇴근 시간 5시간이죠. 사람은 많아지고 집값은 오르고 출퇴근 시간은 자꾸만 늘어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 세계 4위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진 나라로 평가받는 곳이죠. 우리는 독일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Ich würde sagen, Frankfurt könnte. Ich würde sagen, Berlin ist sehr repräsentativ, weil Darmstadt ist eine sehr schöne Stadt, es ist kleiner. Aber ich sage ganz ehrlich, Heidelberg. Hier, ich denke München, meine Heimatstadt. 각양각색의 대답. 이런 다양한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베를린 중심부인 브란덴부르크 문. 이곳에서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Das heißt, hinter uns verlief damals die Mauer hinter dem Brandenburger Tor, welche am 9. November 1989 abgerissen wurde zwischen Ost- und Westberlin und demzufolge dann wurde auch Berlin die Hauptstadt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통일 이후 본에 있던 의회와 정부 기능을 이곳으로 옮겨왔고 이후 베를린은 독일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이 도시는 전 세계 예술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 곳곳에 묻어있는 자유분방함은 베를린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죠. Weil sich hier ganz viele Künstler national und international ansammeln. Und in dieser Stadt ist es so, dass aufgrund der Geschichte es halt hier ganz viel Leerstand gab und demzufolge sich Künstler in diesen leerstehenden Häusern austoben konnten. Es gibt halt Galerien, Clubs und so weiter, die hier entstehen. Und es gibt aber auch natürlich einfach sehr viele Veranstaltungen, die sich gerade in dem Spektrum der ganzen Medienkunst, die mich jetzt selber daran interessieren, Berlin einfach die Kunst-Kulturhauptstadt von Deutschland.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자리 잡은 프랑크푸르트. 이 도시에선 유독 금융계 종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Guten Tag, mein Name ist Sharm Shahi. Ich komme aus Frankfurt am Main. Ich lebe hier und arbeite in einer Bank. Darüber hinaus sind alle wesentlichen Banken weltweit hier in Frankfurt angesiedelt. 프랑크푸르트는 EU의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해 국제적인 금융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사람과 물자가 만나는 독일의 십자로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Wir stehen hier vor dem Hauptbahnhof Frankfurt. Frankfurt ist das Logistikzentrum Deutschland, so kann man es sagen. Warum? Weil wir, aber nicht nur im Finanzbereich ist Frankfurt groß, sondern auch im Bereich IT, im Bereich Kommunikation, im Bereich Industrie. Deshalb eignet sich Frankfurt auch ideal als Messestadt.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시민들의 활력이 느껴지는 도시 뮌헨.
독일의 주요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독일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데요. In München befinden wir uns in einem der größten Wirtschaftsstandorte in ganz Deutschland und außerhalb des Wirtschaftsbereichs kennen Sie alle München vielleicht vom Oktoberfest, dem größten Volksfest der Welt. München ist auch ein wichtiges Bildungszentrum. Wir befinden uns hier i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München, die mehrere, sogar 17 Nobelpreisträger an der Zahl in verschiedenen Wissenschaftsbereichen hervorgebracht hat. München ist ein Standpunkt, in dem sich nicht die Studenten nach den Jobs bewerben, sondern die Unternehmen bewerben sich um die zahlreichen exzellenten Studenten. 정치 행정의 중심지 베를린, 유럽 금융의 허브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산업의 도시 뮌헨. 이외에도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독일.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도시들의 균형적 발전이 아닐까요? Große Zentren setzen, dass natürlich ja auch viel verloren geht an Bodenspekulation, an Enge, in Bodenpreisen verloren geht. Dezentralen Strukturen Vorteile, indem man ja Menschen und Boden und Ressourcen besser nutzen kann, eben einen regional ausgeglichenen Wachstumsprozess zu ermöglichen, damit man nachher nicht große Umverteilungsmechanismen einrichten muss, damit die Leute da bleiben, wo sie zu Hause sind. 국도의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며 출범한 세종시. 아직 세종시 연기면에는 빈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남겨진 공간인데요.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여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세종시에 국회가 생긴다면 일단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시간을 정책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행정 기능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정당, 정파, 또 뭐 진보, 요즘 소위 얘기하는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미래, 또 국가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냐 그런 철학과 신념과 가치와 그런 문제예요. 앞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또 대학 연구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도 유치를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